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우리 지역의 정치 신인 발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 충북 정치의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의 충북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발표하고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나오셨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부의 신용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창록 민생당 충북도당 위원장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북이면 소각장 근처 사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영양 평가가 있었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그랬는데 아쉽게도 개별 요인들, 개별 인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직접적으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나오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카드뮴 같은 경우는 토양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개발과 주민 환경 그리고 건강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개발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환경에 대한 건강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두 가지의 양립 병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제를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꾸준하게 저희가 좀 주제 의식을 가지고 저희 프로에서도 접근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다른 연구원들은 이 발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형근 연구원부터 듣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의 핫 이슈였죠.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그 매립장에 대비해서 중간 처분 시설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심각한 것이 청주의 소각시설의 용량이 전국에서 17.6%일 뿐만 아니라 이게 6개의 경우예요. 지금 신증설이 추진되는 것 4개를 더하면은 자그마치 26%나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북이면에 지금 3개 또 증설이 되면은 신설이 되면은 4개가 되는데 청주 북이면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용량이 6.5%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수치이죠. 이러므로 해서 정말 이 주민들의 건강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걱정이 되는 것인데 말씀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건강 영향 평가 결과를 저도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뜯어 보니까요 배출구에서 카드뮴이 배출구에서는 없다고 하면서 대기와 토양에서는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민들의 소변에는 다른 지역보다 카드뮴 성분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소각장에 가깝게 사는 주민들일수록 카드뮴 수치가 많다는 이런 결과를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소각장은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소각장이 원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부피를 감소시킴으로 해서 그 매립의 비중을 줄여주고 하는 그리고 오염물질을 좀 감소시킨다고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자들의 과다 소각이라든가 활성탄 또 과소 사용이라든가 그리고 그 주어진 용량을 넘어서 초과 시설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그 사익이 공익을 훼손시킨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크게 있는 것이죠. 예, 일단 함께 의견 좀 같이 하신 것 같고요. 이창록 연구원 의견까지 듣고 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소각장에 대한 문제로 사실 대두됐던 게 그 마을에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암이 10년 내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종류가 보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간암도 있고 직장암, 그다음에 림프암도 있고 폐암. 그런데 폐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굉장히 그 심각성에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할 수 있을 건데 보통 그
청주시 입장에서 보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어떤 그 소각장에 대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 좀 많이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서부터 이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서 많은 언론에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지역 협의체에서 이렇게 또 쓰레기 매립을 하면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한 5톤 되는 차량 2대 정도 분량을 이렇게 또 차량 2대 정도 되는 건데 그 양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더니 거의 음식물이 한 200kg 정도 나오고 그거에 따른 페트병이 한 86kg 정도가 나오고 해서 사실 제대로 된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소각장이 지금 계속 더 늘어난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지역의 어떤 불안감이 더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5km 그 내에 또 한 4곳이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까지 얘기 나오니까 그 심각함이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두 분 다 우려의 목소리는 같으신데 그럼 뭐 일단 이 지어진 소각장 또 지어질 소각장을 그냥 마냥 줄여야 될 것이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그 대조군 이 각종 이제 테스트를 할 때 대조군인 그 보은군이나 미원면 이쪽에 이제 거주하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각 그 유해 물질별로 어떤 건 2배, 어떤 거는 5.7배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게 직접적인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현하면 알 수 없다죠. 알 수 없다. 없다가 네. 아니라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지역민들이 아주 격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치는 영향을 나중에 지역민들로 보면 이게 유해성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고 그 확정적으로 입증이 되면 지역민들 그 건강, 각종 암 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국비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직접적인 뭐 반드시 돈의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할 리가 없죠.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북의 익산의 그 장전마을 이런 것도 결국에 보면 흐지부지 또 가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제 선례들을 보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청주시나 기존의 이제 관계 당국들의 아쉬운 점을 한번 보면 애초부터 이게 세수 차원에서 청원 군 시절에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전국에서 집화되는 거리나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많이 위치했던 것. 그다음에 네. 그 당시는 청원 군 지역에 이제 산악 지역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공장을 위치한 것. 그 당시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환경의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인식이 부족했겠죠. 그럼 이제 경제와 환경의 영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거, 새로 소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을 하게 한다든지 총량에 대해서 또 폐기물 야적해놓은 이런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 감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관합동 환경개선협의회라는 거를 같이 만들어서 예산도 한 2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고는 하는데 좀 늦은 감, 아쉬움이 있죠. 주민 참여를 극대화시켜서 이런 부분은 시청에서 단순히 소각장 앞에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태우는 양이나 또 새로 반입하는 거, 또 의사결정, 새로 신규로 의사결정할 때 같이 참여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주민 삶에 직접 삶의 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증설은 억제해야 된다. 100톤 미만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소각장에 대한 권역별 총량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러므로 해서 지금 이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으로 치면은 서울, 경기, 충남이 42%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처리량은 전국의 하위 수준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 수도권의 모든 지금 소각장 사업장 폐기물을 대행해주고 있는 꼴이에요. 두 번째는 개입에는 이 운영에는 적극 개입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TMS 굴뚝 자동 측정 시스템인데 예. TMS로는 다이옥신을 측정을 못합니다. 일정 기간 다이옥신을 검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검사 주체요. 검사 대행기관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웃기게도 그 사업자들이 소각장 사업자들이 예. 참여하는 조합에서 그 맡고 있는 거예요. 그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이 사업장 폐기물의 소각 주체를 공공기관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 시설 자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공공에 맡기는 것 매우 그 강력한 제도입니다만은 이것을 법 제도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신영환 연구원께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는데 원인 제공자, 기업이죠. 네네. 사업장 폐기물이니까 원인 제공자의 책임을 제고해서 원인 제공자가 애시당초부터 폐기물을 조금만 배출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것, 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같은 경우도 보면 뭐 5배 이상 뭐 배출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그 소각 그 용량이 1,300톤 이상으로 배출하면서 그 적발이 돼서 벌금 물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그 정확한 그 전문적인 그런 그 기관에서 아니면은 국민 참여에 의해서 좀 그런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소각장 인근 그 주민건강 모니터링이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 지역에는 아직 그 시행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 그 오염에 대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지자체 내에서 어떤 대기 오염에 대한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예.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 뭐 최근에도 또 얘기되는 부분들이 그 사실 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부분인데 그 워낙에나 그 환경부에서 소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직 완벽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역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주민들의 그 직접적인 피해가 얼마나 됐는지를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에 대한 사후의 피해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예. 그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떤 그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뭐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은 이런 관련된 토론에서 꾸준히 나왔던 얘기들인데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행이 잘 돼야 될 텐데요. 네, 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현재 일반 기업들은 ESG 경영이라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E가 environment, 환경이죠. 기업 윤리 경영 측면에 첫 번째가 지금 환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산 페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1991년에 낙동강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그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유명한 맥주 그 이미지도 실추가 되고 그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약 10여 년 동안에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붓고 힘들었던 기업들, 또 미국의 알코아라는 세계 시가총액 1위 알루미늄 제조회사가 오폐수를 방류하면서 급전직하 추락했던 일들, 많은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청주시도 220여 개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 비상선언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청주에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산단도 다뤘지만 산단, 요즘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든지 뉴딜, 그린 뉴딜 이런 부분에서 그린 뉴딜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네. 아직 우리 충북 청주에서 그런 산단이 생긴다는 게 거의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기업들 그리고 충북도나 청주시 그리고 우리 주민들 모두 환경에 대한 중요성 그 어느 한 주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세계적인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갖고 집중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도 그 같은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 낮은 임금에 실업에 그리고 코로나가 덮쳐서 고용의 위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주거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산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것이죠.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일자리 문제를 크게 세 가지 더 나누면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역량 개발이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어서
향후 10년 동안 IT 분야에서 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IT 쪽에 대한 소양, 능력을 배양시켜야 되죠. 두 번째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야 돼요. 청년 친화적 일터죠. 일자리죠. 일자리가 좋아야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일자리 창출에서도 제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청주시의 청년 정책을 보았습니다. 총 32건의 일자리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좋은 점을 먼저 본다면은 이 중에서 창업 지원 사업이 8건이에요. 창업이 곧 일자리와 연계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좋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역량 개발 사업이 총 17건이나 돼요. 굉장히 많죠. 네. 이거 역시 역량을 개발하고 직업 교육을 해야 이것이 일자리에 기반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면까지만 일단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다른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지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충북, 특히 청주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제가 보완하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충북 86만 인구 가운데서 25만이 청년입니다. 충북의 청주시의 청년 조례를 보면 청년이라고 개념 규정한 게 19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약 25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북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인구도 역시 53%나 되기 때문에, 청주 청년이 차지하는 게 53%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이 큽니다. 특히나 청주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충북 전체 평균 연령이 작년 말 기준으로 44세입니다. 만으로. 청주가 41세입니다. 평균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도시, 전국적으로도 세종시 빼놓고 둘째가라면 서러할 정도로 젊은 도시입니다. 젊다 보니까 흥덕구 같은 경우 산업단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삽니다. 1인 가구가 불과 3년 전 이때만 해도 1인 가구가 28%였습니다. 청주 흥덕구의 1인 가구가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주에서는 또 특히 충북에서 청년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정책에 가기에 앞서서 아쉬운 것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맨 먼저 해고가 되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게 청년, 청소년들 알바, 인턴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외식업, 자영업, 소상공인들 위주로 이제 그런 알바, 인턴이 이루어졌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33%가 비정규직으로 첫 번째 입직을 합니다. 직업을 갖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외적인 변동 사항이 클 때 맨 먼저 타격을 받는 거죠. 고용을 안 하고 고용됐던 사람들도 먼저 잘리게 되고, 이런 이제 고통.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남성 고용률은 72%인데 여성은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2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성 청년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좀 더 심도 있게 반영돼야 된다. 일단 객관적인 현황을 놓고 정책이 맞춤형으로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네, 이창룡 연구원은 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청년들의 실업은 사실 뭐 워낙 주변에 보면 뭐 3포다, 5포다, 7포다, 뭐 심지어는 완포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살이 넘었는데 부모님이 계신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그 청년들도 있을 만큼 좀 심각하긴 한데, 그 저는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요새 이제 계속 1인이라고 하는 창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1인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하나의 또 청년들이 또 어떤 실업률 내지는 뭐 창업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더 발달해 줄 수 있는 건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창업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보통 대학교 학자금에 대한 대출을 보통 껴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스타트 자체가 마이너스의 시작이 되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 많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소하면서 또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기본 소득, 기본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북이 많이 좀 임금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그 청년들이 좀 서울 쪽이나 경기권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청주시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인데요. 21년도 거기에 나타난 일자리 정책을 보면은 그 건수에 있어서 작년보다 오히려 한 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73억이나 줄었어요. 이거는 더더욱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고용 위기 상황에서 좀 너무 소극적이거나 퇴행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신규 사업도 일자리 부분은 딱 하나, 그 다음에 역량 개발 부분에서 3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이 딱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익히 하는 전통적인 행정정보화 이래에 청년들 그 시에서 하는 행정정보화 업무에 투입하는 이런 정도로 그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 창의성과 적극성에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성 청년 취업률과 남성 청년 취업률이 약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 매우 좋은 지적이고 이거 역시 보완이 돼야 되겠죠. 말씀하신 창업 부분 포함해서 이제 그 제가 일자리 대안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역량 개발인데요. 아까 역량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전략산업이 있죠. 예, 그 바이오 헬스, 또 태양광, 그리고 유기농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전략산업 직업교육은 이제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전략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하는 인재 양성은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 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돼야 되는데 이 점이 과연 의문입니다. 그 통계도 없어요. 교육은 많이 합니다만은 연계가 과연 되고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교육의 상당 부분 담당자인 대학이 일자리와 긴밀한 체계성을 갖도록 교육 커리큘럼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청주시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역량 구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임금 격차를 해소해 줄 지역의 중소기업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 해소 지원금을 주고 그 다음에 자산 형성에 도움이 돼야 되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좀 강화하는 것. 세 번째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 청년들의 교통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서 10% 정도 된답니다. 지출의. 청년 동행 카드라고 하는 교통카드가 있는데 이 대상자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뭐 관련 예산이 줄었다부터 해서 몇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덧붙이실 문제 제기 또 대안 있으신가요? 충북이나 청주시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작년 말 청년 실업률을 보면 충북이 5.6%로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죠. 취업이 가장 좋은 입장이고 청주시만 해도 인구 8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 8군데를 대상으로 했을 때 경기도 화성 반도체가 많이 모여 있죠. 화성 다음으로 실업률이 낮습니다. 취업자 수 비중도 청주가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각심이 좀 덜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 걸 보면 경각심이 좀 덜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영군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정책을 보면 크게 보면 정책에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청년을 수혜자, 대상, 객체로 보고 펼치는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들하고 어떤 협력을 한다. 이게 전부 우리 청년들 불쌍하니까 좋은 제도로 만들어줘야지 하는 쪽에 어떤 수혜자, 객체, 대상의 정책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청년 스스로 주체가 되는 부분, 능력을 개발하거나 향후에 어떤 직업 진로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바꾼다거나 없어질 직업, 새로 생길 직업, 뜨는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 변화, 또 그에 대한 맞춤형 교육, 인재 양성 이런 청년을 주체로 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미래형에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었던 직업들의 일자리가 상당수 없어집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청년을 주체로 삼는 불쌍하니까 도와야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미래 충북 청주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재 양성 관점으로 보는 이 부분에 더 집중 투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창롱 연구원. 네. 예,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가장 각각 쉽게 얘기했을 땐 그대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사실 교육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육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요새는 뭐 하나만 잘해도 괜찮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뭐 우리 학생들의 꿈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우리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야지만 나중에 성공한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좀 더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아주 조그만 꿈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재능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이런 걸로 좀 약간 진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렇게 창의적으로 이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우리 직원 사실 뭐 저번에도 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뭐 해외로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정부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어떤 이게 훌륭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외국에 어떤 좋은 그런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해외 창업을 통해 가지고 그 유지 관리해서 그 청년들이 정착하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준다면. 꼭 우리 대한민국에서가 아닌 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시장에서 기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죠. 기업 일자리 진입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하게 지금 시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장려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그 매월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예인데 청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역 정착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역시 매월 230만 원씩 지원하면서도 그러다가 2년 동안 일하고 정규직화 되면은 1년 동안 1,000만 원의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단 일을 했는데 그 회사에 정말 뿌리 박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확대 강화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역 전략산업별 일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들이 있죠. 이 전략산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그 전략산업에 속하는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의 핵심 사업에 맞는 인력도 양성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추상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실험적입니다만은 우리 신용환 연구원께서도 참고하십시오. 뭐냐? 광주형 일자리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있어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지자체는 그 준임금이죠. 복지를 강화하고 그리고 노조는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받아들이는 청주형 일자리, 제조업 중심의 이것을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공일자리입니다. 세 번째 공공일자리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디지털 공공일자리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과 관련한 공공일자리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창업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이 창업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들 이러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긴장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앞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했는데, 보통 이제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해주냐, 쉽게 문자라든지 아니면 앱을 통해 가지고 쉽게 접근을 해서 청년들이나 어떤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줬을 때, 청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서 미리 고민을 하고 그런 임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임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LH에서 하는 것들은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그거를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수시로 또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직접 우리가 다가가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면 정보를 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두 연구원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신용환 연구원 먼저 좀 볼까요? 예. 지옥고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10년 전에 약 8%에서 지금 한 5%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햇볕도 들지 않는 그런 고시원이나 지하방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창록 연구원께서 청년 주거를 말씀하시면서 강론으로 솔루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주택은 반드시 비단 청년의 문제로, 또 청년주택의 문제로 국한할 수가 없습니다. 거시적으로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과 4년 전, 지금 이제 집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불과 4년 전에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으로 몇 년이면 집을 살까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14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4년이 지난 지금 25년, 집값이 폭등하면서 11년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은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세 월세로 넘어가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됐죠.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월세 거래율이 16%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피해자는 청년들이죠. 자산이 없습니다. 미리 형성해놓은, 많이 벌어놓은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월세나 이렇게 가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월세 전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죠. 이걸 고스란히 청년들이 떠안게 됩니다. 정부에서 6월 말에 2021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방향에 보시면 청년 임대주택 5,000세대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를 사는 청년들 한 명당 2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를 예를 들어도 1인 가구가 41%나 됩니다. 5천 가구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청년주택에 대한 걸 단편적으로 임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고, 전체적인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까지 거시적인 틀에서 다시 봐야 될 때입니다. 네, 김영근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임대주택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검토해 볼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가주택 보유율이 57%인데요. 거기에 집값이 많이 오름으로 해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된 것이죠. 임대주택의 문제를 본다면 첫 번째는 공급과 품질의 문제입니다.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OECD 평균 8%인데요. 우리나라는 6%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품질 문제, 임대주택이 대체적으로 소형이죠. 뭔가 비교적 중산층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갈 집으로 여겨지질 않고 있죠. 임대주택 하면은 영구 임대주택, 이게 먼저 떠오르는 것도 현실이죠.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의 가격 문제예요. 이 말씀 뭐냐면은 공공 임대주택이 10년이 되면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데, 분양 전환 때의 가격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이죠. 5년 공공 임대주택은 가격을 산정할 때에 그 건설 원가 플러스 감정가를 합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5년이 됐을 때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원가가 빠지고 그때 당시 분양할 당시에 감정가 2개 기관에서 평가한 거 평균 내서 분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더더욱이 이렇게 집값이 올라갔는데 그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이 어떻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당 못하죠. 10년이 지나도 또다시 임차인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서민 주거복지 실현에 어긋나는 그런 방향이라고 봅니다.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는 것, 우리나라 6%에 달하는 약 120만 명에 달하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임대주택 가격을 좀 현실화시켜라. 네, 분양 가격입니다. 이창록 연구원 발제 내용 지금 두 분 덧붙여 주셨는데요. 예. 예, 계속해서 좀 들어보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LH 그 임대 아파트 것들을 많이 좀 늘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독보적으로 LH가 거의 임대 아파트를 다 짓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비슷한 그 건설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유 무슨 한 뭐 아파트 뭐 부 무슨 뭐 건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도 사실 공동으로 해서 그런 임대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서 그 서로 이제 경쟁이 좀 되고 되면서 어떤 그 가격의 원가 부분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퀄리티,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좀 보면 무조건 좀 질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질이 많이 형성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좀 질의 아파트를 좀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의 질이 좀 좋아지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위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서울이든 경기든 뭐 우리 충북 지역이든 간에 어쨌든 그 너무 깊은 곳, 너무 사이드 쪽 이렇게 뭐 저평가된 곳 이런 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다 보면은 생활 편의 시설이 너무 안 좋고 교통편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이제 안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자리,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그린벨트라든지 뭐 절대농지라든지 뭐 아니면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 해서 접근성이 좀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형성을 하는데 그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경쟁에 의해서 좀 LH만 국한하지 않는 다른 이제 건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하고 그렇게 마련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좋은 위치에 들어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몇 개 이제 군락이라든지 택지개발 지역만 이렇게 몇 개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임대료 받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뭐 그런 뭐 비용 어떤 일부 투자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런 걸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집값도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점은 그 임대 아파트가 많이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충북 청주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군데 아파트에서 임대 아파트가 즐비어 있는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약간의 어떤 임대 아파트와 민영 아파트 그 주민 간에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과제가 좀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임대 아파트만 형성된 택지 개발을 개발하고 그렇게 좀 형성된 부위에서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은 이제 택지 개발에 대한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걸로 좀 환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제안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보증금과 임대에 대한 부분을 워낙에나 한번 정해지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가는데 좀 임대인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보증금이 좀 어느 정도 생기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고 아니면 보증금이 좀 부족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좀 높이는 식으로 해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덧붙이실 의견들이 있으실까요? 예. 네, 지금 이제 이창록 연구원께서 청년 주거의 대안으로 이제 임대 아파트를 예.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임대 아파트에 청년들이 과연 선호해서 들어갈 거냐의 근본적인 부분을 보면 사회적 낙인 효과죠. 지금 설명 주셨지만 기존의 분양형 좋은 아파트들 그 사이에 임대 아파트
거기에서 수많은 분쟁, 심지어 담까지 쳐서 우리 청주에서도 대표적으로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뉴스들이, 그 분쟁에 대한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낙인 효과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만 전용으로 지은 단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창록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외국 사례 몇 가지만 한번 대표적인 사례, 우리가 꼭 참고하고 본따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사례 한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에서 민관 또 민이 민 스스로 하는 그런 조합들을 결성해서 도심 한복판에 사회주택을 짓습니다. 네덜란드 전체의 31%가 사회주택입니다. 최소 임대료만 내고 삽니다. 그런데 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40%가 넘습니다. 왜 이걸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문화시설, 문화예술, 체육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고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게 임대주택이구나 아니구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소 비용으로 내고 보증금 자체가 없는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고 살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회주택 모델을 우리 주택조합들이 많이 결성돼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볼 만하고요. 특히 이제 청년주택으로 보면 청년들은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뭐 각종 오락, 유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되는 행복주택이나 청년 전세,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보면 시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도권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많이 청년주택으로 거론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 같은 데가 크잖아요. 외곽에. 그런 위에다가 필로티로 띄워서 위에다 짓겠다, 이런 이제 대안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런던 한복판에 보면 더 컬렉티브라고 청년들이 집합적으로 모여 사는 최고급 호텔 같은 주택들이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산운용 회사들이 펀드레이징을 해서 투자를 해서 청년 전용 주택으로 짓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설동, 서울 신설동에 있는 M자 들어가는 그런 청년 전용 주택을 가봤습니다. LH에서는 지금 아남생활이라고 하는 청년 전원주택을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신설동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는 전체가 커피숍처럼 또 고시원처럼 돼 있고, 유튜브 찍는 스튜디오, 개인 필라테스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완비돼 있고, 2개 층마다 키친이 다 부엌이 다 완비돼 있습니다. LH에서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청년들 시내를 좋아한다, 그리고 굉장히 첨단 시설 잘 갖춰진 걸 좋아한다, 이런 어떤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그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임대주택도 설계하고 해야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중관촌이라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단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당신할 때 U 플러스라고 하는 청년 창업, 주거, 문화가 복합된 주거 단지가 있습니다. 즉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창업 공간입니다. 창업 오피스, 밑에 영화관까지 다 완비돼 있고 창업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완비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모델로 삼아서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근 연구원, 덧붙이실 의견 있으시면. 그 좋은 말씀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임대주택 좋습니다. 제가 일전에 청주 동남지구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가봤어요. 60제곱미터인데 놀랐습니다. 뭐 서울에 아주 고급 아파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세 가구가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2개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임대주택 좋습니다. 대안은 도심 지역의 저가 임대주택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역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목표치를 한 9%로 잡아보고, OECD가 8%라고 하니까요. 매년 15만 원씩 앞으로 5년 동안 획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재원과 그다음에 부지 문제가 있는데요. 따라서 임대주택 문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재원과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 택지 소유 상한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면 부담금이 생겨요. 그리고 유유 토지에 대한 가산세도 생깁니다. 이것을 재원으로 하고 그 제도를 도입하면은 땅을 내놓게 되죠. 땅을 많이 가진 분들이. 그래서 공공택지도 보장이 되는 이런 대안도 있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가격을 더 낮추는 거,
공공택지에 짓고 그리고 공공택지 원가대로 짓고 건축비도 도급가로 하면은 지금보다 반값에 가까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이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법하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년 임대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가격 문제인데 이것도 5년 임대주택처럼 분양가 산정을 할 때에 건설 원가와 이 감정가를 합한 평균 가격으로 하든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든가 해서 정말 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 문제에 대한 발전된 그리고 개선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사례로 코로나로 인해서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는 그 소유주와 세입자가 반대가 됐다고 합니다. 워낙에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렌트를 하는 수요들이 적다 보니까 지금은 뭐 세입자가 부르는 게 값이다 뭐라고도 표현을 하던데요. 뭐든지 보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많이 늘리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신용환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통편이 좋은 그 밀집 지역에 뭐 그런 쪽에 이용해서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청년들이 그 조그만 어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소유에 대한 집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보통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최근에 보면은 50년 장기 임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소유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이제 한 주택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오래 살면 한 20년 정도 살았다 하면 그때 뭐 분양을 원가에 해준다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디까지나 제한입니다만 그 너무나 단기적으로 분양이 전환이 되면 그게 투기 수요가 좀 많이 발생될 거라는 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이용했을 때 그런 혜택을 좀 주는 것도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본인 선택 사항이겠죠. 임대로 계속 하느냐 아니면 소유로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소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충북정치발전연구소 평소에 정치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 정책과 정책 철학, 소신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